어휘력은 무엇일까요? 어휘력에 대해서 상당히 축소해서 일부만 알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까워서 제가 이전에도 했던 내용이지만 한번 정리해서 어휘력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어휘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단어를 학습한다고 합니다. 단어를 학습하면 어휘력이 성장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선 그것 안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어떤 단어를 공부를 해야 될까요? 자, 모르는 단어. 단어를 모르면 그만큼 어휘력이 좋지 않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읽는 상황에서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찾아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단어가 좀 모르더라도 주변의 맥락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게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단어의 의미가 충분히 마음속에 있지 않아서 주변 맥락하고 잘 연결이 되지 않으면 단어 하나만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알더라도 충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단어가 그다지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몰라도 대충 이해할 수 있다? 이건 조금 위험한 생각입니다. 물론 찾아볼 수 없을 때, 지금 읽고 있을 때는 바로 찾아볼 수가 없다면 어쩔 수 없죠. 최대한 이런 의미인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지나가야 되겠지만, 아니라면 나중에 반드시 찾아봐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모르는 단어는 찾아서 그 단어가 어떤 의미고 어떻게 사용될 수 있었고, 또 실제로 우리가 만났던 글에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됐구나, 이거 알아봐야 됩니다. 자, 이 다음부터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는 단어는 그러면 공부할 필요가 없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아는 단어 반드시 학습을 해야 됩니다. 알지만 모르는 줄 몰랐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아는 줄 알고 있었던, 사실은 몰랐던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모르는 줄 몰랐는데 사실은 정말 모르더라. 그럼 아까 모르는 단어와 똑같이 학습을 해야 되는 건 맞죠? 그 다음에 잘못 아는 단어가 있습니다. 잘못 아는 단어. 잘못 아니까 잘못된 뜻을 계속 집어넣는 거죠. 일부만 맞고 일부는 틀린 경우도 있어요. 자, 양보하다. 잘 알죠? 근데 양도하다라고 하니까, 양도하다라는 단어를 양보하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양보는 뭐예요? 내가 가질 수 있는 기회나 내가 실제로 갖고 있는 거나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거죠. 자기가 누릴 수 있고 자기가 지금 뭘 할 수 있는데 내가 하지 않고 옆 사람에게 줍니다. 양도는 어떻습니까? 양도도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건 똑같아요. 하지만 내가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고서 하는 겁니다. 양보는 대가를 받지 않고 어떻게 보면 나를 희생해서 주는 거죠. 근데 양도는 그런 희생의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돈 받을 거 받고 하는 거예요. 일부만 아는 단어. 그러면 우리가 아는 단어의 의미를 조금만 알고 있고 그 조금을 거기다 집어넣겠죠. 또는 단어의 의미가 1번, 2번, 3번 의미가 있어요. 근데 내가 1번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읽다가 만났는데 이거 2번 의미로 사용됐다는 걸 모른 채 1번 의미만 집어넣는 거죠. 그럼 뭔가 삐그덕거려요. 충분히 그 문장이나 글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모르는 줄 모른다는 어떻게 하느냐? 사실 그 글의 어떤 부분, 일부든 전체적으로 이해를 못했을 때 내가 혹시 단어를 몰라서 그런 건 아닌가 하고 그 단어를 찾아봐야 돼요. 자, 아니면 단어를 좀 많이 익히려고 단어 어휘책 같은 걸 보잖아요. 그럴 때도 그냥 쓱 보다가 이거 나 본 적 있어, 이렇게 넘어가기가 일쑤인데, 그게 아니라 그 단어의 의미를 내 마음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난 이 단어는 이런 의미로 알고 있어. 그런 다음에 그걸 비교해 보는 거죠. 사전을 찾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단어 아나 모르나? 또는 모르는 게 확실하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마음속에서 일단 다 긁어내는 거예요. 내가 잘 모르는데 이런 의미로 알고 있어. 이렇게 꺼내놓는 게 필요하죠. 그렇게 해서 사전을 찾아와서 사전에 나와 있는 거랑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 알고 있거나 일부만 아는 그 내용들을 사전에 나온 것과 비교해서 봐야 됩니다. 자, 특히 일부만 아는 단어에 되게 좀 잘못된 습관이 뭐냐면 쉬운 단어로 대체해요. 그러니까 깨끗하다, 청정하다는 단어가 있는데, 청정하다? 그냥 깨끗하다는 거잖아, 이렇게 됩니다. 근데 깨끗하다는 단어는 청정하다에 비해서 굉장히 범위가 넓고 이렇게 쓰이기도 하고 저렇게도 쓰이니까 확실히 뭔지가 좀 헷갈려요.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는데 그 중에 하나야, 이렇게 넘어가는 것과 청정하다라는 것은 오염된 것이 없고 깨끗한데 그냥 깨끗한 게 아니라 잘못된 게 그 안에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계속 그냥 그 깨끗한 거랑 별 차이가 없잖아,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청정하고 그 안에는 오염된 것들이 들어오지 않고 맑고, 이게 좀 더 강조된 거예요. 그래서 청정하다라는 말을 썼을 때 청정해역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깨끗한 해역, 깨끗한 바다, 바닷물이 깨끗하다 그러면 그냥 맑고 지금 여기가 그냥 깨끗한, 내가 본 요만큼이 깨끗하다라고 끝나지만 청정해역 하면은 거기는 깨끗하지 않을 일이 없는, 깨끗하지 못한 것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그렇게 느껴지니까 뉘앙스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조금 수준 높은 단어를 사용한 것을 쉬운 단어로 대체하게 되면 그 의미가 상당히 이렇게 없어지는 것, 약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무엇인지 우리가 흔히 쓰는 쉬운 단어와 달리 좀 의미가 협소하고 수준 높은 단어를 쓸 때에는 도대체 왜 쓰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그렇게 단어를 학습을 하고 그것들을 다 알아야 제대로 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끝난 게 아니에요. 자, 어떤 단어를 알게 되면요. 한 가지 뜻만 아는 것 아니니까 다른 단어도 다 익혀야 된다는 거죠. 자, 유의어도 필요해요. 내가 아까 청정 단어 이렇게 했잖아요. 청정하다. 그럼 그 단어에 비슷한 발음 또 뭐가 있겠어요? 순수하다. 뭐 단어 그 한자어니까 청정하다 해서 청정해서 단어 하나가 바뀌는 거 청렴하다도 될 수 있죠. 그래, 좋아요. 하나만 바뀌어볼게요. 그럼 청렴하다는 게 깨끗하다는 겁니까? 조금 뭐랄까 그 사람의 행동이 위법한 것이 없고 또 청렴하다는 건 주로 이제 사람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직책, 직분을 행사하기에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을 만한 사적인 감정 또는 사적인 어떤 청탁 이런 것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말하는 깨끗하지 않은 것들은 어때요? 실제로 더럽다라는 의미가 좀 다르게 쓰였죠. 진짜 지저분하고 쓰레기 같은 게 아니라 잘못된 생각, 잘못된 의도 이런 것들을 더럽다, 불순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청렴, 청정, 순수 이런 의미들이 청정하다와 또 어떻게 얼마나 거리가 있고 어떤 것은 또 비슷한지 이런 것들을 알아서 그 의미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문장에서 단어가 쓰였을 때 이 단어가 저 단어가 아니라 이 단어를 쓴 이유가 이런 거겠네. 이 단어는 저 단어에 비해서 이만큼의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정말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썼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의어 몇 개를 같이 아는 게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연상지식이라고 해서 청정하다라고 하면 바다가 떠오를 수 있죠. 왜냐하면 청정해역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또 주로 물과 관련된 쪽으로 쓴다라는 게 우리 마음속에 연상이 돼요. 그러면 이 단어 하나가 아니라 그 단어가 사용된 문장이나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촉진을 시켜줍니다. 연상지식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단어를 외울 때 그냥 단어 하나가 아니라 뭐뭐한 뭐뭐라든가 뭐가 뭐뭐하다 이렇게 같이 덩어리를 지어서 의미를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건 이제 단어 학습에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죠. 근데 글을 읽으면서나 글을 우리가 쓸 때 이 단어가 튀어나오려면 사실 아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돼요. 잘 알 뿐만 아니라 많이 써봐야 됩니다. 이 말은 내가 필요로 할 때 이 단어가 생각나거나 이 단어를 읽었을 때 이 단어의 의미들이 충분히 마음속에 빠르게 풍부하게 떠오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단어 사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단어에는 빈도 효과라는 게 있어요. 단어를 많이 쓰면 쓸수록 그 단어의 의미 처리가 빨라집니다. 그럼 우리가 단어의 의미가 막 4-5가지 되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각각의 의미들을 많이 사용한 경험이 있어야 이 뜻인가? 저 뜻인가?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타타닥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가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느리게 처리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을 많이 사용해 봐야 돼요. 근데 이 단어를 일부러 많이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건 사전에 나와 있는 예문을 눈여겨보고 그 예문을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우리가 단어의 뜻풀이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예문은 단지 뜻풀이를 보조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예문이에요. 그래서 그 예문을 반복해서 읽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보통 흔히 만나는 표준국어 대사전에 많은 예문들은 예전의 것이고 주로 소설에 나와 있는 것들을 많이 올려놨어요. 그래서 요즘과는 좀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지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단어를 사용할 때 문장을 읽고 이해하려고 할 때 의미가 늦게 처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단어로 만들어줘야 된다. 이게 바로 실제 어휘력인 거예요. 아는 것에서 끝난다면 우리가 이거를 차근차근하게 또는 계속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들여서 이 단어 뭐야? 이렇게 물어볼 때는 잘 답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글을 읽을 때는 많은 여러 개의 단어를 계속 연속적으로 빠르게 읽잖아요.
그때 빨리 튀어나오는 게 필요한 거죠. 단어 의미가 빨리 튀어나오고 이 단어 이 의미 말고 이렇게 사용한 거잖아 라고 그 단어가 어떻게 사용됐는지까지 알려면 아주 그 단어를 처리하는데 능숙해져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이렇게 해보세요. 자, 우선은 아까 제가 단어 사전을 찾아봐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사전을 찾아보면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을 찾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이에요. 표준국어 대사전은 업데이트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에 나와 있는 기본 의미를 열심히 육하 원칙에 의해서 분석하세요. 자, 보면 깨끗하다 해서 사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물이. 근데 사물만 그런가요? 자, 사물이 깨끗하다 할 때는 때나 먼지가 없이 말끔하다라는 의미죠. 근데 두 번째로 가서 사람이나 그 성품, 행실이 깨끗하다라고 할 때는 어떻습니까? 주로 그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의 또는 사고방식. 막 뭐랄까 이렇게 좀 너 왜 생각하는 게 좀 더럽니?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에요? 좀 야한 생각할 때 좀 생각이 더럽다라고 우리가 좀 속된 말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깨끗하다라는 말은 주로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사람의 행동이나 습관이 깨끗하다라고 한다면 지저분하지 않고 잘 씻고 정리정돈을 잘한다 이런 것일 수도 있죠. 자, 그래서 무엇이에 따라 그 의미와 무엇일 때 이렇다라는 거 이거 같이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기본 의미에서 사물이 때나 먼지가 없이 말끔하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때나 먼지가 없이라는 거죠. 그냥 말끔한 게 아니라 이런 것이 없을 때를 얘기한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경우를 말하느냐 이런 것들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자, 2번으로 와보면 2번 뜻에서도 성품이나 행실이 속되지 않으며 바르고 정직하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육하 원칙이라고 하는 게 모두 다 항상 이렇게 완비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누가가 중요하고 또는 또는 어떤 것, 언제, 어떤 얼마나 요 중에 일부만 그 뜻풀이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있다면 이럴 때 하는구나.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 정도일 때 쓰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유효 얘기를 했잖아요. 깨끗하다와 아까 청정하다. 비교를 해보시는 거죠. 자, 근데 이 뜻풀이 보는 게 아니라 뜻풀이뿐만 아니라 예문도 같이 봤을 때 그 뜻의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청정한 바다, 청정한 마음. 청정한 마음은 좀 드물게 본 것 같지만 그런 뜻이 있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맑고 깨끗하게 하다, 청정하다, 공기청정기, 그죠? 청정하다. 그러니까 청정하다라는 건 보니까 사전에는 안 나오지만 어떤 영역, 물건 하나가 아니라 좀 영역을 따질 때죠. 청정한 숲이라는 건 숲이라는 것도 하나의 공간이잖아요. 그럼 마음은 왜? 마음도 그 사람의 마음이니까 마음을 약간 기체나 공간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청정하다는 좀 청정지역, 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더라. 이런 것까지 의미에 포함을 시켜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습득한 단어의 뜻이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아까 예문을 많이 본다라고 했는데 사전에 나와 있는 예문이 많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즘 챗GPT, AI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챗GPT에 청정하다라는 단어를 써서 예문을 10개 만들어줘. 이러면은 이렇게 쭉 나옵니다. 자, 공기가 매우 청정하여. 문장을 읽으면서 청정하다라는 의미가 내 마음속에서 이게 탁 튀어나오게끔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외우면 그걸 자꾸 되뇌어 봐야 되잖아요. 되뇌어서 내가 외워서 말할 수 있는지. 이걸 이제 기억에서 인출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인출 경험을 축적시키는 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한적한 시골 마을은 공기가 매우 청정하여 도시에 비해 숨쉬기가 훨씬 더 편안하다. 이때 청정하여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청정하냐? 공기가 청정하다. 근데 공기가 청정하면 어떤 거지? 라고 해서 이 뭔가가 청정할 때 그 주변 맥락과 주변 상황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상황들. 공기가 청정하다. 어떤 곳에 청정합니까? 시골이나 산, 오염 물질이 없는 거, 공장이라든가 또는 도로가 멀리 떨어져 있거나 이러면은 청정하죠. 그리고 그 청정한 곳에서는 공기가 깨끗하니까 어때요? 숨쉬기가 좋죠. 뭐 물이 청정하다? 청정수 그럼 어때요? 그 보호수종, 그러니까 1급수에 사는 깨끗한 물에만 사는 물고기나 가재 이런 애들이 살죠. 그러니까 이런 지식까지 같이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매년 여름 가족들과 함께 찾는 계곡은 물이 청정해서 마치 천연 수영장 같다. 이건 좀 약하네요. 자, 그 세 번째, 정부는 청정에너지. 청정에너지. 요거는 어떤 공간이 청정하다는 것과 좀 다르죠. 요거 좋네요. 청정에너지니까 환경 오염을 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에 좀 대비되는 게 뭡니까? 청정에너지는 청정한 걸 가지고 에너지를 삼는다. 화석 에너지처럼 이런 게 아니죠. 하지만 화석 에너지는 오염물질을
만드는데 청정 에너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거. 그래서 청정 에너지 그걸 이제 뭐 얘기했을 때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다는 것과 또 연결이 되죠. 청정한 공기, 청정한 마음. 밑에는 이제 성격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좀 재밌게 제가 이렇게 한 문장이 아니라 글로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자, 보세요. 청정하다의 다양한 의미를 사용해서 10개 문장으로 된 글을 한 편 써줘 라고 한 다음에 읽어보는 거죠. 자, 청정한 공기, 물이 청정하다, 청정한 환경, 청정 에너지, 청정한 숲속에서 청정한 마음, 마음도 청정해져. 이렇게 막쭉 얘기가 나왔죠. 자, 이렇게 단어를 내가 익힌 것이 마음속에서 글을 볼 때 나와서 아, 이런 의미구나 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자꾸 만들면 정말 실질적인 어휘력이 생겨납니다.